블랙핑크 제니는 샤넬, 지수는 디올, 로제는 생로랑 티파니, 리사는 셀린느 불가리의 앰버서더가 되었죠. 에펠탑을 배경으로 개최된 파리 패션 위크 생로랑 쇼, 생로랑의 앰버서더로 블랙핑크 로제가 참석했습니다. 로제는 팬들의 열렬한 환호와 관심을 받으며 등장해서 포즈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긴장한 것 치고 너무나 프로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로제가 입으면 품절, 전세계 백화점에 얼굴이 걸렸어요. 가방이나 옷뿐만 아니라 입생로랑 뷰티, 아이웨어까지 생로랑의 거의 모든 부분에 참여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생로랑에서는 매번 로제에게 선물과 꽃다발을 보내주며 로제 반려견에게 70만원 상당의 밥그릇과 300만원 상당의 케이지도 선물했습니다. 강아지 역시 220만 셀럽이에요. 한때는 샤넬의 칼 라거펠트보다 잘 나갔던 입생로랑, 세계 10대 명품 브랜드 생로랑이라는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입생로랑은 누구인가, 역사를 배경으로 생로랑에서 구매해도 후회하지 않을 제품들을 골라줄게요. 유년 시절, 입생로랑의 유년 시절을 되돌아보면 입생로랑의 가족은 비교적 부유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영화관을 운영하는 보험 중개인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그다지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인기가 없었고 동성애자로 보인다는 이유로 종종 학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패션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위안을 찾았어요. 자, 여기서 저와 생로랑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종이에다가 걸어가지고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종이 인형을 제가 직접 그려서 가지고 놀았었거든요. 입생로랑도 그랬나봐요. 생로랑은 종이 인형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고 10대 초반에 그는 어머니와 노이들을 위한 드레스를 디자인했습니다. 17세 때 생로랑의 어머니는 프랑스 보그 편집장 마이클 드 브룬호프와 주선한 만남을 위해 그를 파리로 데려갔고 그때부터 생로랑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1953년 생로랑은 국제 울 사무국이 주관하는 젊은 패션 디자이너 공모전에서 3개의 스케치를 제출했고 생로랑은 이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 시기에 생로랑은 파리에 머무르는 동안 당시 프랑스의 보그 편집장이었던 미셸 브루노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그 편집장이 능력 있는 젊은이들을 발굴해서 잘 키워주는 것으로 되게 유명했대요. 그래서 이 보그 편집장이 제대로 패션 디자이너가 돼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생로랑은 결국 그의 충고를 따랐고, 프랑스어라서 제가 이게 제대로 된 발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챔브레 시드 디컬 드라 오트쿠티르라는 어디죠? 의상조합 학교에 다니기로 했는데 그곳에서부터 그의 디자인은 금방 주목받게 되었어요. 생로랑은 곧 우수학생으로 졸업하고 같은 해 말 다시 국제 울사무국 대회에 출전해 친구 페르난도 산체스와 당시 젊었던 독일 유학생 칼 라거펠트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후에 미셸 브루노프에게 그 스케치 몇 장을 가져다 주었고, 브루노프는 크리스찬 디올이 그날 아침 자신에게 보여준 스케치와 생로랑의 스케치 사이에서 밀접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생로랑을 디올과 만나게 했으며 디올은 그 자리에서 즉시 생로랑을 고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생로랑이 크리스찬 디올을 소개받는 그 시기가 입생로랑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시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브생로랑이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대사 중에 하나인데, 이런 감각은 배운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올의 패션 스케치와 생로랑의 패션 스케치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를 보그 편집장이 보고 알아낸 거잖아요. 생로랑이 어렸을 때부터 디올의 스케치를 보고 많이 연습을 해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어린 나이였잖아요. 근데 바로 다이렉트로 디올에게 그렇게 소개해 줄 만큼, 그리고 디올은 보자마자 바로 디자이너로 영입을 할 만큼의 생로랑이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타고난 재능. 그래서 사람들은 생로랑에게 천재라고 했어요. 매 시즌이 지날 때마다 디올은 이전보다 더 많은 생로랑의 스케치들을 수용해서 패션쇼에 의상을 만들었습니다. 1957년 8월 디올이 생로랑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서 나의 뒤를 이을 디자이너는 생로랑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게 된 어머니가 디올이 아직 52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후계자에 대한 언급을 왜 할까 이랬는데, 그해 10월에 디올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생로랑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죠. 1957년 디올이 죽고 생로랑이 디올 하우스의 수석 디자이너를 맡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21살이었어요. 21세에 디올의 수석 디자이너가 됐다는 거예요. 천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이때 생로랑이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갑자기 너무 어린 나이에 디올의 수석 디자이너가 된 소감이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중압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다. 그러나 열심히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정말 많은 좋은 의상들을 디자인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크리스찬 디올이 재정적으로 위험했던 시기였는데 1958년 봄 컬렉션, 이 컬렉션을 계기로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생로랑은 이 컬렉션에서 디올의 뉴룩의 소프트한 버전인 트라페즈 드레스라는 창작물을 발표하게 되었어요. 이 드레스는 생로랑이 국제적인 스타덤에 올라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 컬렉션에 포함된 다른 드레스들은 거의 모두 어깨가 좁고 아래쪽에서 부드럽게 펄럭이는 형태의 디자인이었어요. 이 시기에 그는 그의 이름을 이브 생로랑에서 생로랑으로 줄였어요. 왜냐하면 국제 언론들이 자신의 이름을 철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로랑은 프랑스인은 아니었고 알제리 국민이었어요. 그래서 알제리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군대에 징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생로랑은 뼛속부터 완전히 예술가인 사람이어서 군대 생활에 너무 적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극심한 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병사들과의 트러블도 너무 많이 생겨서 군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 디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가 됐다는 통보를 받게 돼요. 이러한 사실은 그의 정신적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그는 발드그라스 군병원으로 이송돼서 그곳에서 다량의 진정제와 정신작용제를 투여받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생로랑은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고 알코올에 의존하여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물 중독에 빠지는 것은 자신의 의지는 아니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의지잖아요.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을 계기로 그렇게 되었다. 요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1960년 11월 군 병원에서 퇴원한 생로랑은 크리스찬 디올을 계약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이후에 승소합니다. 그때 즈음에 생로랑은 미국의 백만장자인 피에르 베르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에르 베르제라는 사람이 생로랑의 정말 은인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애인이기도 했고 이 생로랑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정말 아낌없는 후원과 애정을 쏟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엔 이 사람과 헤어지기도 했는데 끝까지 생로랑의 옆에서 그의 패션 하우스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생로랑 인생의 귀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피에르 베르제, 미국의 백만장자를 만나서 맥 로빈슨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그들만의 패션 하우스 입생로랑을 시작합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입생로랑은 비트닉 룩, 남녀를 위한 사파리 재킷, 기다란 허벅지 높이 부츠, 그리고 1966년 가장 유명한 여성용 턱시도 수트인 르 스모킹과 같은 패션 트렌드를 대중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드레스나 원피스, 투피스가 아닌 처음으로 턱시도를 입힌 브랜드였던 거예요. 이것은 혁명이었죠. 여자도 남자와 같은 턱시도를 입을 수 있다. 여성용 턱시도. 또한 신조형주의 화가였던 피트 몬드리안의 유명한 회화 작품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에서 영감을 받아서 1965년에 몬드리안 드레스를 발표했는데 이 드레스가 꽤나 유명했어요. 이처럼 생로랑은 60, 70년대 새로운 패션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1967년에는 오뜨꾸띠리에서 이제 프레타포르테로 조금씩 더 변형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오뜨꾸띠리는 이제 귀족들이 입는 실험적인 수공예, 수작업으로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어낸 작품, 그런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프레타포르테는 기성복을 얘기합니다. 공장 생산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브랜드를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세컨 라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프레타포르테 라인은 비평가들은 엄청나게 혹평을 했는데 대중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고 오뜨꾸띠르 라인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수입을 벌어들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건강이 위태로웠던 생로랑은 매년 2개의 오뜨꾸띠르와 2개의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을 디자인하는 중압감을
바람에 변덕스러워지면서 점점 술과 마약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2013년 FW 컬렉션 시즌부터 디or 롬무의 수장이었던 에디 슬리먼이 헤드 디자이너로 와서 브랜드 명칭을 이브 생 로랑에서 생로랑으로 바꿨어요. 이 의미는 더 이상 생로랑이 오뜨꾸띠르는 발표하지 않고 프레타포르테로 가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때의 생로랑이 이름을 변경한 것을 참고해서 다시 생로랑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생로랑의 가장 대표적인 의류를 뽑자면 요즘에는 완전히 스키니한 스키니 진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켓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정말 말라야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의 옷들인 것 같아요. 초반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생로랑이 조금 더 붐이 일었던 계기가 GD 때문에 더 붐이 일었던 것 같고, 지금은 블랙핑크의 로제 님이 앰버서더로 되시면서 이번에 패션 위크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때 수석 디자이너분이 옆에서 아예 보디가드처럼 에스코트를 해주셔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2 스프링 서머 컬렉션은 주얼리 디자이너 팔로마 피카소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네, 팔로마 피카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요 올리브 리프링 요거 디자인하신 분이잖아요. 피카소의 딸. 팔로마 피카소는 볼드한 디자인의 주얼리를 시그니처로 삼았는데요. 실제로 입 생로랑과 친분이 두터워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생로랑은 그녀의 커리어 초반을 재조명하며 에너지 넘치고 자유로운 모습을 이번 컬렉션에 대입했어요. 완벽한 핏감과 비율의 재킷, 바지들을 함께 매치해서 역시 멋있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생로랑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안소니 바카렐로가 얘기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지겹도록 보이는 오버사이즈 재킷을 고치기 위해서 잘 재단된 재킷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바로 전에 가을 겨울에 럭셔리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영상에서도 오버사이즈 자켓보다는 아주 잘 재단되어 있는 자켓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럭셔리해 보인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사진만으로 봐서도 실감을 못 하는데 자신이 직접 입어봐야 됩니다. 입어보면 아, 이런 이야기구나 라고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로랑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가죽 제품이라고 합니다. 옷에서도 가죽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생로랑의 그 특유의 가죽 사랑이 있지만, 일단은 가방이나 신발, 특히 가방 부분에서 훨씬 더 매출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키니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그냥 더 저가의 다른 스키니진들과 뭐 퀄리티가 그닥 다르지 않다, 뭐 이런 논란거리도 있긴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 재단되어진 자켓 생로랑에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가방, 자, 이 블랙 그랑드 뿌르트 텍스처드 가죽 소재의 클래식 미디엄 케이트 사첼백. 와, 이름 진짜 길다. 275만 원인데요. 이거 샤넬의 WOC랑 되게 비슷한 사이즈에 핸드폰도 들어가고 웬만한 거 조금씩 다 넣고 다닐 수 있는 커다란 지갑 형태의 체인이 달려있는 미니백입니다. 생로랑의 가방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 섹시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트렌디한 느낌, 그리고 젊음의 에너지 뭐 이런 게 좀 느껴지면서도 발랄하고 이런 이미지보다는 섹시하고 좀 힙하면서 엣지가 있는 그런 스타일로 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탐포드 이쪽은 좀 글램하고 뇌세적인 연령대가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생로랑은 좀 거침없는 젊은이들의 에너지, 그러면서도 아주 시크하고 만만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샤넬의 미니백이나 WOC를 구하고 싶다, 근데 그걸 구할 수 없다, 대체로 어떤 거를 구매하면 괜찮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백을 추천해 줬었고요. 대체적으로 명품 입문백 200~300만 원대의 가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번 매장에 가서 둘러보시고 자신한테 어울리는 쉐입의 가방들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운드 형태로 있는 미니백입니다. 이게 가격이 17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접근을 웬만큼 할 수 있는 금액대죠. 요걸로 요거 하나만 구매해서 내가 명품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디자인이긴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아무 착장에나 잘 들 수 있는 거는 이런 사각 프레임, 이런 제품이 훨씬 더 아무 데나 잘 들 수 있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생로랑에 정말 많은 디자인의 가방들, 그리고 색깔도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은 좀 무채색 계열이 훨씬 더 많은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가방의 디자인이나 라인이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컬러나 소재, 그리고 크기
크기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기가 상당히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게 가장 쉽냐면 그 시즌의 브랜드에서 밀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로제가 평소에 메고 다니는 파파라치 컷이나 아니면 로제 인스타그램이나 생로랑에서 이렇게 화보로 나오는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거기서 요거 예쁘다 하는 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생로랑은 마른 사람한테 어울린다. 이런 것도 좀 염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브랜드의 역사와 함께 골라줄게요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